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교육 진행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투부소프트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김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하기 전에 준비사항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넥사크로 N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넥사크로 N 개발 툴인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 서포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다운로드 메뉴에 넥사크로 N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신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미 여러분 사이트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있다고 하면 그 버전을 사용하셔도 교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교환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는 강사 교환 자료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에 필요한 샘플 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에듀케이션의 교육자료 30번 게시물에 첨부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성명을 모두 교육 신청 시 등록했던 성명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교육이 끝나고 수료증 발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단독 모니터보다는 듀얼 모니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강의 내용도 보고 실습을 따라하기에는 하나의 모니터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듀얼 모니터가 좋을 것 같고요. 듀얼 모니터 사용이 어렵다고 하시면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통해서도 추가 접속이 가능합니다. 즉, 2개, 3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등록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저희가 대기실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줌을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줌에는 손들기 기능, 단축키 Alt, Y를 누르면 손들기 기능이 가능하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손 내리기 가능합니다. 채팅창 같은 경우에도 단축키 Alt, H를 누르게 되면 채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점심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11시 50분부터 1시 10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은 넥사크로 N 기본 교환이었습니다. 기본 교환을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실행하셔서 해당 스튜디오를 실행하셔서 어제 저희가 사용했던 edu 프로젝트 N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처음 입장하신 분 확인했을 때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어제 저와 같이 진행했던 걸로 감안을 하고 진행할 거고요. 혹시나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해봤지만 프로젝트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스타트 페이지가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스타트 페이지 메뉴에 오픈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이 뜨면서 오픈 프로젝트 타이틀이 생성이 되고요. 자, 저희가 어저께 사용했던 프로젝트는 C 루트에 있었습니다. C 루트에 edu 프로젝트 N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넥사크로 N 확장자는 edu 프로젝트 N.xprj가 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면 왼쪽에 프로젝트명 edu 프로젝트 N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생길 거고요. 그 밑에는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산출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런치라고 하는 아이콘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런 스크린,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선택해 주시고요. 브라우저를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64비트 또는 32비트로 선택하시면 되고 런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오늘 교육을 위한 준비사항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분은 손들기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진행했던 기본 교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컴포넌트 활용 쪽으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문서의 80페이지 화면 실습, 싱크, 어싱크 통신 부분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가 된 걸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육을 했던 부분은 사원관리 프로그램, 넥사스 프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어제 작업했던 건 폼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폼 언더바 emp 언더바 exe라고 하는 폼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폼을 통해서 그리드 부분 직접 작성을 해봤고요. 오른쪽에도 스태틱부터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까지 실제로 그리면서 실습까지 하는 작업이 모두 완성을 했고요. 상단에 있는 조회 추가 삭제 저장까지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트랜지션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어제 작업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인 정리를 좀 하고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싱크와 어싱크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어저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this.trans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HTTP 통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동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방식에는 두 가지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싱크라고 하는 동기 방식과 어싱크라고 하는 비동기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 옵션은 비동기입니다. 어싱크로 동작하는 거고요. 둘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기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트랜잭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서버에서 응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 받게 되면 그 다음 라인으로 스크립트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is.trans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데이터가 100건이든 10,000건이든 10만 건이든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야 그 다음 라인이 스크립트가 동작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서버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서버에서 넘겨주는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기 방식, 즉 순차적으로 스크립트가 흘러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어싱크입니다. 어싱크는 트랜잭션 함수 호출 후 통신 완료와 상관없이 다음 스크립트가 바로 수행이 되고요. 서버에서 리턴을 받게 되면 폴백이라고 하는 함수가 통해서 결과를 리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this.transaction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트랜잭션을 호출하게 되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앞에서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동기 방식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스크립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서 건수를 찍게 되면 서버에서는 아직 데이터를 다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값이 출력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저희가 ds_emp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테스트 데이터가 6건이 있었죠. 즉 테스트 데이터가 출력이 되거나 데이터가 다 삭제됐다고 하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확한 건수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 트랜잭션 문장에 6번째 파라미터가 있었죠. 이 콜백 함수에서 이 건수를 찍어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과가 받지 않아도 바로 스크립트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통신 방식은 어싱크,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웹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프로그램 작성된 소스를 보게 되면 이 동기 방식으로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기 방식으로 짜시는 거는 절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동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iO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동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게 되더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비동기로 돌려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기 방식이 아니라 비동기 방식으로만 작성한다라고 보시고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동기 방식으로만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유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이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순차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스 작성하기가 상당히 쉽죠. 근데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호출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바로 밑에서 처리하게 되면 전혀 예상했던 값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콜백 함수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즉 스크립트를 계속 이동해 가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동기 방식으로 짜는 분들이 있는데 비동기 방식으로 꼭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비동기 방식을 권장하는 이유, 즉 동기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작성해 놨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를 2번 호출했을 때 하나의 서비스가 실행되는데 1초가 걸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요. 자,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라인별로 실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서비스를 호출하고 해당 서비스가 끝나야 다음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를 2번 호출하게 되면 시간이 정확하게 2배가 걸립니다. 즉 1초짜리이기 때문에 2번을 호출하게 되면 2초가 걸려요. 하지만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서비스를 호출하고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초 조금 더 걸려요. 2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 월등히 빨라요. 또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동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저희는 내부 엔진이 모두 멈춥니다. 모두 멈추고 오로지 데이터를 받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엑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MS에서 제공해주는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이 있는데 엑셀에서 대용량 파일을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싱크 방식으로 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대용량 파일을 열기 시작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로딩되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 로딩이 끝났겠지 해서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화면 전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상적으로 로딩이 다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로딩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 모니터 전체가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응답 없음 메시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받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자동으로 동작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올스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동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처리를 했다든지 GIF 같은 파일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동기 방식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성능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저희 트랜잭션에는 데이터 전송 타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XML이에요. XML 통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통신 모듈 중에 가장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자, XM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포맷은 개발용입니다. 개발용. 개발자분들이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제공해주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통신 타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의 실행 환경이 NR이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전용 브라우저로 실행한다고 하면 1, 2, 3 다 쓸 수 있어요. 즉 0번부터 3번까지 옵션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NRE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NRE 환경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RE 환경에 데이터를 압축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간의 패킷을 현저하게 줄여둘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자, 그런데 NRE 환경이 아니라 HTML5, 즉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바이너리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2번과 3번 SSV와 JSON 타입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압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RE, 웹 HTML5로 실행한다고 하면 2번이나 3번 옵션을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통신 타입을 바꿔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사용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바로 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통신을 바꿨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 타입은 어디서 바꾸느냐? 트랜잭션, 디스점 트랜잭션 사용할 수 있던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사용했던 실습 파라메타는 6개의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7번째가 싱크, 어싱크냐라는 옵션을 줄 수 있고, 8번째가 데이터 타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압축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어싱크부터 이 압축 여부까지는 옵션입니다. 즉, 디폴트 값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동기에 XML에 압축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나 운영으로 갈 때는 비동기에 1번 바이너리나 2번 SSV 또 실행 환경에 따라서 압축 여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서버 단에서도 해주셔야 돼요. 서버 프레임워크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 플랫폼 타입 컨텐츠 타입 JSON 또는 XML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도 바이너리나 SSV 형태로 변경을 해주셔야 데이터 포맷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 포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JSON 포맷의 데이터 포맷이고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저께 했던 그냥 XML 통신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XML 포맷이 나올 겁니다. 자, XML 포맷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이런 데이터 영역보다 이 컬럼 정보를 감싸고 있는 이 컬럼 인포 정보가 추가적으로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컬럼 정보들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킷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JSON 타입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실제로 컬럼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만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패킷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할 때는 데이터 통신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동일 추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어요. 자, 이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플로이라고 하는 사원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잠시 기다려질 때 이렇게 샌드박스 메시지가 뜨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 추처 정책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실행 환경을 웹브라우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런치나 킥뷰로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 소스는 여러분들 PC에는 웹서버에 탑재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즉, 화면 소스는 위에 보시게 되면 로컬 웹서버 127.0.0.1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서비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페일이 떨어지죠. 이 이유는 이 오류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실제로 저희가 화면 소스가 올라가 있는 URL 경로는 127.0.0.1인데 저희가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하는 URL 경로는 127.0.0.1이 아니고요. 타입 데피니션에 등록되어 있는 여기 svc URL, 즉 demo.nexacro.com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 주소를 바라보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화면이 있는 소스 위치와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URL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보안에 위배됐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창을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일 출처 정책 오류고요. 자, 체크를 하는 부분은 총 3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프로토콜을 따져보고요. 프로토콜이 달라도 이것은 동일 출처 위배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메인이 다르거나 세 번째, 포트가 달라도 다르다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할 때는 화면 소스를 바라보는 이 경로와 서비스를 바라보는 경로가 같아야 그 오류 메시지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을 통해서 동일 출처 정책 또는 크로스 도메인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정보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저 에러 메시지는 무시하고 그냥 실행해 달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이 동일 출처 정책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넥사크로로 실행했을 때 동일 출처 정책을 피해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킥뷰를 실행을 할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것을 로컬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로컬. 기본적으로 로컬 웹서버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로 해주게 되면 저희가 HTTP 통신이 아니라 파일 통신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 오류 메시지를 피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회 버튼을 눌러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PC에다가 웹서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내 PC에는 웹서버에서 동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넥사크로 스튜디오에는 로컬 웹서버가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CAD.2라고 하는 경량 웹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여기에 서비스가 올라가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발된 JS는 로컬 웹서버에서 동작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제품을 구매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고객사에 방문해서 WAS가 설치되어 있으면 WAS에 XAPI라고 하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라이센스와 함께 넣어드리고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 AA 담당자는 저희 XAPI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UI 아답터 작업을 합니다. 즉, 데이터 통신 포맷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게 XAPI라고 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XAPI를 이용해서 직접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저희 XAPI를 이용해서 UI 아답터가 다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의 자바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그러면 XAPI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API는 크게 5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XAPI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참고용으로 보시도록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자, 피들러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하나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넥사크로와 자바 간에는 불간에 네트워크 구간에 통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 구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틸리티가 피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제품은 아니고요. 웹에서 검색해 보게 되면 트라이얼 버전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 패킷 중에서는 이게 제일 심플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안내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회라고 하는 서비스를 딱 누르게 되면 네트워크 구간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조회 조건 같은 걸 넘겨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패킷들이 XML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JSON이나 바이너리, SSV 타입으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패킷 정보도 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 단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다 전송했다. 서버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버에서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다 했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패킷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장을 할 때도 패킷을 한번 찍어본 겁니다. 이 상태도 XML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준 거고요. XML로 전달했을 때 이러한 패킷 정보들이 네트워크 구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걸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피들러 정도는 사용을 하실 줄 알아야 디버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웹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 구간의 패킷을 찍어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보기가. 이 피들러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많은 처음 개발자분, 즉 넥사크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처음 개발하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서비스를 작성을 할 때 6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때 두 번째가 내가 호출할 URL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를 들어서 조회라고 하는 서비스를 호출할 때 두 번째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조회 URL 경로를 입력을 했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밑에처럼 써야 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는 동일한 서비스를 열고 닫고 또는 조회 서비스를 여러 번 호출할 때 조금이라도 빠른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캐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저희 제품도 똑같아요. 저희 제품도 동일한 화면, 동일한 데이터 서비스를 호출할 때 조금이라도 빠른 응답을 주기 위해서 캐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처럼 웹브라우저 주소를 풀로 썼을 때와 이렇게 프리픽스로 사용했을 때 이 캐시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풀 경로를 쓰게 되면 웹브라우저의 캐시 기능을 따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프리픽스를 적용하게 되면 넥사크로에서 제공해주는 프리픽스를 따라갑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할 당시에는 demo.nexacro.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다고 했을 때 직접 스크립트에 이렇게 도메인 경로가 입력을 해서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소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게 되면 의외로 자주 이러한 도메인 정보들이 바뀌어요. 만약에 소스에다가 이렇게 풀 경로를 작성했다고 하면 도메인 주소 변경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소스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화면에서 이러한 풀 경로를 썼다 그러면 해당 화면마다 다 소스를 수정해줘야 되겠죠. 소스를 수정하게 되면 저희 제품은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고객사에서는 심한 경우에 통합 테스트까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리픽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도메인이 중간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환경 파일 하나만 바꿔주면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면에서도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풀 경로로 쓰는 게 아니라 프리픽스를 써야 된다.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풀 경로로 쓰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걸 또 상대 경로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풀 경로로 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처럼 프리픽스를 써야 되고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URL을 프리픽스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프리픽스 방식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캐시 레벨은 어디서 설정하느냐? 여기 넥사코로 스튜디오에 서비스에서 적용합니다. 서비스. 자, 유저 서비스에 보게 되면 각 프리픽스를 정리할 수 있었죠. 그 프리픽스 옆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여기 캐시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리픽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이나믹으로 동작을 해요. 다이나믹. 그리고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None, Session, Static, Dynamic.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하나 접속을 할 겁니다. 데모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께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이라고 하는 캐시 레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최초에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된 상태죠. 여기서 그리드 기능을 딱 눌러볼게요. 그리드 기능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리드 기능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다양한 그리드 기능은 무조건 웹서버에서 이 컨텐츠를 받아와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보통 MDI 방식으로 해서 폼을 여러 개 동시에 띄울 수 있도록 MDI 방식으로 많이 개발들을 할 거예요. MDI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열었던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 수도 있겠죠. 닫았다가 다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세션이라고 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해서 실행을 접속을 해서 처음 한 번은 무조건 서버에서 받아오고요. 이 화면, 이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캐시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최초 실행을 해서 무조건 처음에는 해당 소스를 서버에서 받아오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지 않는 한 열고 닫고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캐시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세션이고요. 다이나믹은 어플리케이션 실행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내가 메뉴를 누를 때마다 물론 처음에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웹서버에서 받아오겠죠. 받아오고 이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 때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웹서버에 먼저 물어봐요. 내가 열려고 하는 컨텐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전이 더 높냐라고 물어봐서 웹서버에서 더 높다라고 판단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면 새롭게 컨텐츠를 받아서 보여주고 똑같다 그러면 가져오지 않고 캐시에 있는 걸 올려줍니다. 이 화면을 열고 닫고 반복할 수가 있는데 매번 물어보는 게 다이나믹. 자,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태틱은 내가 실행하는 화면 소스를 다 캐시화 해놓는 거예요. 캐시화 해놨다가 캐시에 있으면 캐시에 있는 걸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실행과 상관없이. 자, 그런데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NRE 환경, 즉 전용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WRE, HTML5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태틱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기본 자동으로 세션으로 동작을 시켜줍니다. 세션. 자, 마지막으로 none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none은 캐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번 어떠한 컨텐츠를 요청할 때마다 새롭게 웹서버를 통해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게 none입니다. 자, 화면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세션 다이나믹 둘 중에 하나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부분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프리픽스가 있죠. 여기에는 반드시 논으로 해주셔야 돼요. 즉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 프리픽스는 논으로 해줘야 동일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도 나만 DB를 바라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에도 다른 사람은 계속 DB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회 버튼 누를 때마다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논으로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샘플 프로젝트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세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반드시 논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된 화면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때는 항상 수정된 소스가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한 캐시는 동작하지 않고 무조건 넌 방식으로만 동작을 하고요. 이 캐시가 동작되는 환경은 사용자에게 디플로이를 하고 정상적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할 때만 캐시 레벨이 동작을 합니다. 스튜디오를 통해서는 무조건 넌으로 동작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의 유저 서비스 중 JSP, 즉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넌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넥사크로에서 실행할 때는 캐시 동작은 무조건 넌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 환경일 때만, 즉 NRE나 WRE로 실행했을 때 사용자가 정상적인 접속 페이지로 실행할 때 캐시 레벨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를 작성할 때 한 번의 호출로 N개의 데이터셋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제 저희가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화면 만들었을 때 코드성 데이터, 부속 코드와 직위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폼의 온노드 이벤트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었습니다. 자, 이 서비스 작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해당 서비스는 셀렉터 넘버 코드.jsp를 실행하게 되면 부속 코드와 직위 코드를 가져왔어요. 즉, 서비스 하나의 데이터셋을 여러 개를 가져오도록 서비스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넥사크로를 이용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코드성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보통 위에 있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즉 서비스 하나에 데이터 하나를 가져오도록 작성들을 많이 합니다. 사원관리 프로그램처럼 간단한 화면도 데이터셋 2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복잡한 화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10개 이상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러한 서비스도 10번을 탈게 될 거예요. 자,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언제 시간을 걸리느냐? 트랜잭션을 연결할 때마다 커넥션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따라서 트랜잭션 개수가 많다고 하면 커넥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커넥션을 맺고 끊고 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커넥션은 한 번만 맺고 데이터는 많이 가져오도록 서비스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성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스가 있다고 하면 폼 온로드 이벤트 쪽에 이러한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아마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방식처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성능이 딱 나올 겁니다. 자, 데이터셋은 N건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데이터셋과 데이터셋의 구분은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근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머리와 손이 따로 돌아요. 즉 머리에서는 이 스페이스가 구분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꼴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앞뒤를 띄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 빈 공간을 주게 되면 하나의 구분자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싱 오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이 있었습니다. 파라미터 값도 구분자가 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고 하려는 값이 공백이 들어가 있는 문자라고 하면 이 부분은
구분자로 처리하면 안 되고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공백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nexacro.wrapcut라고 하는 메소드로 감싸줘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셋 레이아웃, 서비스 호출 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레이아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서버에서 이러한 결과의 리턴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조회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값이 없을 수도 있죠. 즉, 조회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을 때 최소한 이 컬럼 인포 정보는 서비스에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서비스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처음 만들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자, 데이터셋 컬럼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사원관리 프로그램에서 ds_emp의 컬럼 정보가 있었죠. 이 데이터셋 컬럼을 싹 지운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컬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컴포넌트들과 바인딩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데이터가 없어도 컬럼 인포 정보를 넘겨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ds_emp라고 하는 곳에 기존에 작성해 놓은 게 있지 않느냐, 이걸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작성한 디자인 시에 작성한 이 컬럼 정보는요, 그야말로 개발을 위한 디자인 용도입니다. 이 컬럼 정보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만나서 여기서 매치를 시켜주죠. 즉, 서버에서 넘겨준 데이터셋으로 레이아웃을 싹 치환을 해버려요. 즉, 여러분들이 만든 건 그냥 다 지워버리고 서버에서 넘겨준 이 레이아웃 정보로 싹 치환이 됩니다. 다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컬럼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여기에 데이터셋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드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데이터셋에는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에는 프로퍼티니까 여기 프로퍼티에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디폴트가 펄스입니다. 자, 펄스고요. 자,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리드에 그 급여에 대한 합계를 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get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합계를 냈었는데 이 getSum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 타입 자체가 숫자 형태의 타입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 타입이 문자열로 넘어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형 변환을 한 다음에 getSum을 해야 정상적으로 값이 합계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데이터셋에는 형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과 할 수 없는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소트인데 데이터셋에 오늘 이제 해보게 될 텐데 소트는 이렇게 형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데이터셋에 있는 컬럼 타입만 가지고 무조건 소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 레이아웃은 정확하게 DB 테이블에 있는 컬럼 타입과 타입이 동일해야 되겠죠. 어제 제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 컬럼 타입이 중요합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입을 넘겨주지 않으면 소트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버 담당자, 즉 서비스를 이용해서 UI 아답터를 작성하신 분에게 정확하게 컬럼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컬럼 타입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러한 형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능을 아예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컬럼 타입을 맞춰줄 수가 없어. 무조건 스트링으로만 넘겨줄 테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알아서 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use client layout이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은 디폴트가 펄스고요. 이것을 true로 설정할 수 있어요. true로 설정하게 되면 내가 디자인한 레이아웃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버에서 트랜잭션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받아도 레이아웃 정보는 받지 않고 내가 디자인한 걸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셀러리라고 하는 타입을 숫자 타입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형 변화는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받느냐? 컬럼명만 맞으면 데이터를 받습니다.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은 그냥 컬럼 타입이 원하지 않는 컬럼 타입으로 넘어올 때 내가 디자인한 레이아웃을 쓰겠다고 하는 게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